저놈이 낚시에 걸린 게 정오 때였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으니. 고기가 낚시에 걸리기 전에 노인은 밀짚 모자를 깊숙이 내려 쓴 채 그대로 있었던 탓으로 이마가 쓰리고 아팠다. 그리고 목이 몹시 말랐다.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 줄을 갑자기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뱃머리 쪽으로 가까이 기어가서 한 손을 뻗어 물병을 집었다. 마개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노인은 배 밑바닥에 놓여 있었던 돛대 위에 앉아서 이대로 버티어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단 말인가.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언제든지 하바나 쪽 하늘의 환한 밝은 빛을 의지해서 돌아올 수 있지. 오늘은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아있다. 틀림없이 그 전에 고기놈도 떠올라오겠지. 만일 그때까지 떠오르지 않으면 달이 떠오를 때까지는 올라와 주겠지. 그리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도 놈이 안 올라와 준다면 내일 해가 뜰 때는 올라와 주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내 몸엔 쥐도 생기지 않고 아무 이상도 없다. 걸려든 것은 저놈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렇게 끈질긴 놈은 처음 보았는데 낚싯바늘을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 것이 틀림없어.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걸. 내가 어떻게 생긴 놈하고 맞붙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저놈의 모습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노인이 별의 위치를 보고 판단키로는 고기는 그날 밤새도록 진로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해가 진 후부터 날씨는 추워지기 시작했다. 노인의 등과 팔과 늙은 다리에 흘렀던 땀도 싸늘하게 말랐다. 노인은 낮 동안에 미끼가 든 통을 덮어두었던 부대를 햇볕에 널어서 말려두었었다. 해가 지자 노인은 그것을 집어서 목에 감고 등으로 흘러내리게 덮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를 먹으며 겨우 어깨에 걸려있는 낚싯줄 밑으로 접어넣었다. 부대가 줄 밑에 어깨바지 역할을 해주었다. 제법 편안히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노인은 그 자세가 무척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를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저놈도 나를 어쩔 도리가 없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이 지금의 상태를 계속 버티어 나가는 한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한 번은 일어나서 뱃전 너머로 오줌을 누웠다. 그리고 별을 쳐다보고 진로를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이어나간 낚싯줄은 마치 한 줄기 인광처럼 뚜렷이 보였다. 배가 끌려가는 속도는 전보다 약간 느려진 듯 했다. 하바나 쪽 하늘의 밝음이 전보다 덜 밝은 것으로 보아 배는 조류에 밀려 얼마 정도 동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만일 하바나의 불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욱 동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될 것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만일 이놈의 고기가 자기의 진로를 어김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면 아직 몇 시간은 더 하바나 쪽의 불빛이 보일 것이다 라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노인은 이내 지금은 다만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는 거야 하고 고쳐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을 생각하는 거다. 쓸데없는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 이윽고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려댔다. 그 소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망도 봐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늙어서 혼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되는 거야 하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저 다랑어라도 상하기 전에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나절 안에 꼭 먹어둬야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타일렀다. 밤사이에 2마리의 돌고래가 배전 가까이 나타났다. 그놈들이 뒤척이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듯 물을 뿜는 소리를 똑똑히 구별할 수 있었다. 착한 것들이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놈들은 함께 놀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지. 저놈들은 날치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형제벌이야. 노인은 갑자기 자신의 낚시에 걸린 큰 고기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멋진 놈이란 말이야.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놈인데 도대체 얼마나 나이를 먹은 놈인지 알 수가 없거든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까지 나도 이렇게 힘센 놈과 만난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놈은 처음 봤구나. 이놈이 날뛰지 않는 것을 보니 영리한 모양이야. 사실상 이놈이 날뛰기라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내가 지고 말았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이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린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놈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저놈과 겨루고 있는 것이 단 한 사람이며 게다가 나이 먹은 늙은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을 게야. 아무튼 이놈은 굉장한 놈이다. 이놈의 고기가 좋은 고기라면 시장에 가져갔을 때 얼마나 비싼 값이 나가겠는가 말이야. 놈은 미끼를 먹는 것도 사내답게 먹었다. 끌고 가는 것도 사내답다. 게다가 싸우는 폼도 당황하는 빛이 조금도 없어. 제놈이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나와 마찬가지로 필사적인 상태인지 알 도리가 없군. 노인은 언젠가 한 쌍의 말인 중에서 한 마리를 낚았었던 일을 기억했다. 먹이를 발견했을 땐 항상 수컷이 암컷에게 그 먹이를 먹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낚시에 걸려든 것이 암컷이었는데 그놈은 사방으로 날뛰면서 공포에 쌓여 필사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져 버렸었다. 그동안에도 수컷은 계속 암컷 옆에 붙어 다니면서 낚싯줄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암컷과 함께 주위의 바다를 맴돌았던 것이다. 그놈이 너무 가까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줄을 끊어버리지나 않나 하고 노인은 염려가 되기도 했었다. 아무튼 그놈의 꼬리는 큰 낫처럼 날카롭고 모양도 크기도 큰 낫과 비슷했었다. 노인은 갈고리대로 암컷을 끌어당겨서 몽둥이로 후려쳤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생긴 주둥이를 잡고 곤봉으로 정수리를 마구 후려쳤던 것이다. 그러자 고기의 몸뚱이는 금세 변색이 되고 거울 뒷면의 빛깔처럼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윽고 소년이 도와서 그놈을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그때까지도 수컷은 한시도 배전에서 떠나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노인이 낚싯줄을 치우고 작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컷은 자기의 짝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배전 옆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암컷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는 듯한 신용을 하고는 다음 순간 물속 깊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었다. 날개처럼 생긴 그놈의 가슴 지느러미에 줄무늬가 넓게 활짝 펴졌던 모습이 노인의 눈에는 아직도 선하다. 그놈은 아름다운 놈이었지. 그리고 끝까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었지. 하고 노인은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내가 당했었던 일 중에서는 제일 슬픈 사건이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소년도 슬퍼했었지. 그리고 우리들은 암컷에게 사과를 하고 즉시 칼질을 해버렸었지. 소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선택한 것은 모든 올감이나 덫이나 개교가 미치지 않는 먼 바다의 깊고 깊은 어두운 물속에서 버티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한 방법도 자연 모든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아니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이놈을 바다 밑까지 추적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오 시각부터 줄곧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차라리 나는 어부가 되지 말아야 했었을 것을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니야. 나는 운명적으로 어부로 태어났던 거야. 나는 날이 밝는 대로 꼭 다랑어를 아침 대신 먹어두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날이 밝기 전 새벽녘이었다. 뒤쪽에 있는 미끼 하나에 무언가가 걸렸다. 막대기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낚싯줄이 배전 밖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선원용 나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배전에 기대고 있었던 왼쪽 어깨로 고기가 잡아 끌고 있는 모든 힘을 받고 버티어 가면서 배전에 대고 낚싯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예비 낚싯줄의 끝과 끝을 단단히 매두었다. 노인은 한 손으로 이 작업을 능란하게 해치웠다. 매듭을 단단히 매기 위해서는 감아놓은 낚싯줄을 누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발로 그것을 눌렀다. 이제 노인의 예비 낚싯줄은 6개가 된 셈이었다. 지금 끊어버린 미끼에 달린 것으로부터 각각 2개, 그리고 지금 고기가 물었던 낚싯줄에서 또 2개, 이것들이 모두 연결된 것이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40길짜리 낚싯줄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도 끊어버리고 예비줄에 이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200길이나 되는 카탈로니아산 콜데르와 낚시와 목줄을 잃어버린 셈이로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거야 또 장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물린 고기를 잡으려다가 이 큰 놈이 달아난다면 그건 무엇으로 보상하지? 사실 지금 막 물린 놈이 어떤 고기인지 나는 모른다. 마린이나 황새치거나 아니면 상어였는지도 모른다. 줄을 자를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손으로 그것을 잡아당겨 느껴보지도 못했다. 큰 소리로 노인은 또 짓거렸다. 그 소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년은 지금 곁에 없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다만 혼자니까 어둡거나 어둡지 않거나 간에 아무튼 마지막 줄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2개의 예비줄을 이어두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노인은 생각한 대로 해치웠다. 어둠 속에서는 일하기가 어려웠다. 고기가 한번 큰 파도처럼 술렁거리는 바람에 노인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눈밑이 찢어지고 피가 뺨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피는 즉시 굳어버리고 턱까지 흘러내리기 전에 말라버렸다.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기어가서 배전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노인은 부대의 위치를 고치고 줄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어깨에 줄 닿는 위치를 바꾸었다. 그리고 어깨에 줄을 고정시킨 다음 고기가 끄는 힘을 주의 깊게 느껴보고 한 손을 물속에 넣고 배가 달려가는 속력을 재어보기도 했다. 이놈이 왜 이렇게 한 차례 소용돌이 쳤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철사줄이 놈의 커다란 잔등을 긁었을 테지. 하지만 놈의 등은 분명히 내 등만큼 아프지는 않을 걸. 그러나 놈은 이 배를 영원히 끌고 가지는 못할 거야. 저놈이 아무리 큰 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이젠 성가신 것들은 모조리 다 치워버렸으니 걱정은 없다.
게다가 예비줄은 충분히 있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이놈아! 하고 노인은 고기를 향해 큰 소리로, 그러나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아마 저놈도 나하고 끝까지 싸우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기 전이라 추웠다. 그래서 노인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뱃전에다 몸을 밀었다. 제 놈이 버티어 나갈 수 있는 한 나도 버티어 나갈 수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줄이 풀려나가면서 물속으로 내려갔다. 배는 여전히 물 위로 끌려가고 있었다. 태양이 수평선 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냈다. 최초의 광선이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와서 부딪혔다. 놈은 북쪽으로 가고 있군. 하고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조류 탓으로 우리들은 꽤 동쪽으로 밀려나게 될 테지. 고기가 조류를 타줬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무엇보다도 놈이 지쳐버렸다는 증거니까 말이야. 태양이 더 높이 떠올랐다. 그러나 노인은 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단 한 가지 유리한 징조가 보였다. 낚싯줄의 경사도로 보아 고기가 약간 위로 떠올라 온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고기가 틀림없이 뛰어오르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뛰어오를지도 모르는 것이다. 제발 저놈이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노인은 말했다. 저놈을 다룰 수 있는 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면 저놈은 아파서 뛰어오를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날이 다 밝았으므로 저놈을 뛰어오르게 해야겠다. 저놈은 아마 틀림없이 등뼈를 따라 붙어있는 불에 공기가 꽉 들어차서 위로 떠오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놈을 깊은 물속에서 죽게 하는 일은 없을 테지. 노인은 줄을 더 팽팽하게 당기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줄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뒤로 몸을 젖히고 줄을 당기려 했으나 아직도 반응이 강해서 도저히 더 이상 세게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칫 잘못해서 세차게 잡아당기면 낚시에 걸린 상처가 넓어질 것이다. 아무튼 태양이 떠올라와서 한결 기분도 좋아졌고 이제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도 좋았다. 줄에는 누런 해초가 달려 있었다. 해초가 줄에 달린 것은 오히려 고기에게는 짐이 될 따름이므로 잘 되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간밤에 인광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누런 해초였다. 이 친구야, 하고 노인은 고기를 향해서 말을 또 걸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더더구나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은 기어코 끝장내고 말 테다. 그렇게 되기를 빌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 하늘에서 배를 향해 날아왔다. 일종의 휘파람새였다. 그 새는 해면 아주 가까이 나지막하게 날아왔다. 새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노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와서 지친 날개를 쥐었다. 이윽고 그 새는 다시 노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줄 위에 가서 앉았다. 새는 줄 위가 더 편안한 모양이었다. 너 몇 살이지? 하고 노인은 새에게 물었다.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가 보지. 노인이 새에게 말을 걸고 있을 때 새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했었는지 줄을 살펴보지도 않고 앉아 있었으며 그 가냘픈 발로 줄을 꽉 움켜쥔 채 아래 위로 뒤뚱거리고 있었다.
줄은 튼튼하니까 염려 말게. 노인은 작은 새를 보고 말했다.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버려서야 어디 쓰겠나. 하고 노인은 말했다. 푹 쉬어라 꼬마새야. 그리고 세상으로 날아가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처럼 너의 행운을 잡도록 해야지. 밤사이에 등이 뻣뻣해지고 이제 와서는 심한 통증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노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좋다. 하고 노인은 말했다. 내가 돛을 올리고 지금 일고 있는 이 미풍을 타고 너를 육지까지 데려다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바로 그때였다. 고기가 갑자기 요동을 했다.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노인이 몸을 일으켜 버티면서 줄을 조금 풀어주지 않았다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새는 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노인은 새가 날아오르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줄을 다루다가 문득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저놈의 고기가 어디 아팠던 모양이군. 하고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떤지를 알려고 줄을 힘껏 당겨 보았다. 그러나 줄이 팽팽하게 터질 정도로 당겨지자 그는 그대로 줄을 꽉 쥔 채 버티어 보았다. 너도 이제는 내가 당기는 힘을 알게 됐구나, 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나도 그렇단다. 노인은 사방을 휘둘러 보면서 새를 찾아보았다. 노인은 벗삼을 수 있는 새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해안에 갈 때까지는 아직도 더 거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가 한 차례 날뛰었다고 해서 다치다니 내가 멍청해진 게로군. 내가 작은 새 한 마리를 바라보고 정신이 팔려버린 것이 잘못이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에나 정신을 쏟아야겠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다랑어라도 먹어둬야지. 그래서 기운을 차려야지. 지금 소년이 내 곁에 있어주고 소금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낚싯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배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손을 바닷물에 담근 채 피가 꼬리를 남기며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배가 달려갈 때 손에 부딪혀 오는 물의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저놈도 이젠 속력이 꽤 느려졌군. 하고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손을 그대로 바닷물에 담근 채 있고 싶었다. 그러나 조금 전처럼 고기가 날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고 발을 버티면서 손을 들어 해를 가리며 쳐다보았다. 상처는 다만 살점이 달아난 찰과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손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중요한 손이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자, 하고 노인은 손이 마르자 말했다. 저 다랑어를 먹어둬야지. 갈고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편안하게 먹어야겠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고물 쪽의 다랑어를 찾아서 사려놓은 낚싯줄을 피해가며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줄을 다시 왼쪽 어깨에 메고 왼쪽 팔과 손으로 버티면서 다랑어를 갈고리대에서 빼내고 갈고리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밀어버렸다. 노인은 한쪽 무릎으로 고기를 누른 채 짙고 검붉은 살을 등뼈의 선을 따라 잘랐다. 다음으로 쐐기 모양이 된 살점을 등뼈 바짝 가까이 복부 있는 곳까지 칼질을 해서 잘라냈다.
살이 6조각 나왔다. 노인은 그것을 뱃머리 나무 위에 펴놓고 나이프에 묻은 피를 바지에 닦고 꽁지 있는 데를 집어 뼈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한쪽도 다 먹을 것 같지 않은데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리고 토막 낸 고기에다 나이프를 꽂았다. 바로 그때 노인은 줄이 세차게 끌려가는 것을 느꼈고 왼쪽 손에 쥐가 났다. 무거운 줄을 쥐고 있는 손이 빳빳하게 오그라들었다. 노인은 괴로운 듯이 그 손을 바라다 보았다. 이놈의 손이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손이야? 하고 노인은 말했다. 쥐가 나려거든 나려무나. 새 발톱처럼 오그라들려면 오그라들어라. 그렇게 돼봤자 아무 소용 없을 테니까. 자,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노인은 어두운 물속에 경사져서 들어가 있는 줄을 바라다 보았다. 다랑어를 먹어야지. 그러면 손도 펴질 것이다. 손의 잘못이 아니지. 벌써 여러 시간을 고기와 싸워왔으니까 말이야. 아니야. 나는 최후까지 이놈과 싸울 작정인데. 자, 다랑어를 먹어야지. 그는 생선 조각을 하나 집어들고 그것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맛은 괜찮은 편이었다. 잘 씹어야지. 그리고 모두 피로 만들어야지. 귤이나 레몬 아니면 소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맛이 괜찮을 텐데 말이야. 이제 좀 어떻지? 노인은 왼손을 보고 말했다. 왼손은 마치 사후 경직과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난 너를 위해서 좀 더 먹어둘 테다. 노인은 베어 먹었던 남은 조각을 먹었다. 조금 씹으면서 껍질을 뱉어냈다. 효험이 있는가 왼손 친구? 아직은 일러서 잘 모르겠지. 노인은 한쪽을 더 집어서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씹었다. 이건 피가 아주 많은 고기로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돌고래가 아니고 이것이 걸린 게 다행이지. 돌고래는 너무 달단 말이야. 이건 거의 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이놈에게는 팔팔한 기운이 꽉 차고 넘쳐 있는 것 같군 그래. 하지만 실제적인 생각 외에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런데 햇빛이 남은 생선을 상하게 할지 아니면 말릴지는 모르겠으니 아무튼 시장하지 않더라도 다 먹어두는 것이 좋겠군. 물속의 고기놈은 조용하게 계속 버티고 있으니 나도 먹는 것을 끝내고 준비를 해야겠어. 참으라고 손친구야. 자네 때문에 먹는 거니까. 물속의 고기놈한테도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은 나와 형제 사이니까. 하지만 나는 저놈을 꼭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힘을 가져야만 하니까. 노인은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쐐기 모양의 생선 조각을 하나하나 먹어나갔다. 다 먹고 나서 노인은 허리를 쭉 펴고 손을 바지에 닦았다. 자, 하고 노인은 왼손을 향해 말했다. 왼손 친구야. 자넨 이제 줄을 놔도 되겠네. 자네가 쓸데없는 수작을 부리고 한눈을 팔고 있는 동안 나는 오른손만으로도 저놈의 고기와 씨름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노인은 왼손으로 쥐고 있었던 무거운 줄을 왼발로 누르고 등을 누르는 압박에 대항해서 그것을 덮쳐 눌러버리듯 반드시 누웠다. 제발 쥐가 낫도록 해주소서 하고 그는 말했다. 저놈의 고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야. 저놈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또 나는 어떻게 할 셈인가 말이야. 나의 계획은 저놈이 하도 크니까 저놈이 하는 데에 따라서 임시응변으로 대할 수밖에. 저놈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저놈은 아마 물속에서 계속 버텨나갈 심산인데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나 너와 겨루어 나가야지 별 수 있겠나. 노인은 쥐가 난 왼손을 바지에다 문지르면서 손가락을 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손가락은 펴질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같이 손가락도 펴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먹었던 다랑어의 고기가 위장 속에서 소화가 될 무렵에는 펴지겠지. 만일 기어코 왼손을 써야 할 때가 온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이것을 억지로 펼 생각은 없다. 저절로 펴져서 보통대로 돌아가게 내버려 둬야지. 결국 나는 간밤에 너무 혹사를 한 셈이다. 하지만 그때는 두 손을 자유로이 움직여서 많은 줄을 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노인은 바다를 한 차례 휘둘러 보았다. 노인은 새삼스럽게 자기가 고독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노인은 어두컴컴한 물속의 프리즘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잔잔한 바다의 이상스러운 파동을 바라다 볼 수 있었다. 이젠 무역풍과 더불어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문득 앞을 바라다 보니 한때의 물오리들이 하늘에 새겨놓은 듯이 뚜렷하게 모습을 나타냈다가 흩어지고 다시 나타나곤 했다. 노인은 그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나오게 되면 무서워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계절이면 그럴 법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의 계절이다. 태풍의 계절에 태풍이 없다는 것은 1년 중에서도 고기잡이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이다. 태풍의 계절이 오면 며칠 전부터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 있노라면 그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육지에서는 그것을 좀처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 데서도 태풍의 단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야, 육지에서도 구름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점에서도 달라지는 데가 있기야 있을 테지. 아무튼 지금은 태풍이 올 징조는 없어.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아이스크림 덩어리 같은 흰 저군이 보였고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는 9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엷은 깃털 같은 권운이 깔려 있었다. 브리샤다. 노인이 말했다. 고기야, 너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날씨가 되었구나. 왼손은 쥐가 난 그대로였다. 노인은 천천히 그것을 펴려고 했다. 쥐가 난다는 것은 제일 질색이라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일종의 배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프토마인 중독을 일으켜서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인데 더더구나 쥐가 난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더욱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소년이 있었다면 주물러서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간 풀어지긴 하겠지. 틀림없이. 바로 그때였다. 노인은 오른손에 잡아 끌려가던 힘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이내 물속의 줄의 경사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윽고 노인은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줄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왼손을 세차게 몇 번이고 허벅지에 후려쳤다. 이윽고 줄은 경사진 그대로 서서히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저놈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하고 노인은 말했다. 자, 가까이만 오너라. 제발 부탁이다. 줄은 서서히 계속 떠올라오고 있었다. 배의 앞쪽 바다의 표면이 굽이치듯 몰려오면서 드디어 고기가 모습을 나타냈다. 계속 올라오면서
고기의 잔등 양쪽으로 물이 콱 쏟아져 내려왔다. 태양 광선을 받아 고기는 번쩍이고 머리와 등은 짙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옆구리에는 굵은 줄무늬가 한 줄 달려 있었는데 연한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었다. 쌍칼 날처럼 끝이 뾰족했다. 고기는 겨우 온몸을 물 위에 드러냈다가는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다이빙 선수와도 같은 능숙한 솜씨였다. 노인은 커다란 낫처럼 생긴 꼬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줄은 똑같은 속도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 2피트나 더 길군 하고 노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짓거렸다. 줄이 무섭게 빨리 그리고 일정하게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기는 조금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이 터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꽉 잡고 견제하고 있었다. 만일 적당하게 잡아당기면서 그 고기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고기는 줄을 있는 대로 끌고 나가서 결국에는 줄을 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무섭게 큰 놈이군. 그러니까 저놈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저놈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제놈이 달리기만 하면 무슨 짓인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일 저놈의 고기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언가 결판이 날 때까지 해보고 말 것이다. 하지만 고맙게도 저놈은 자기를 죽이는 인간보다는 머리가 좋지 못하다. 비록 저놈이 기품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노인은 큰 고기를 많이 보아왔다. 1000파운드가 훨씬 넘는 큰 고기를 몇 번이나 보아왔다. 그리고 평생에 그 정도의 고기를 잡은 것도 2번은 있었다. 그러나 혼자 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였다. 육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인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큰 고기, 들어보지도 못한 큰 고기와 실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더더구나 왼손은 여전히 매 발톱처럼 굳게 오그라든 그대로였다. 하지만 곧 풀어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틀림없이 풀려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 이 3가지는 형제랄 수 있다. 고기와 나의 2손. 쥐는 꼭 풀어야 한다. 쥐가 나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시 고기는 속력을 늦추어 종전의 속도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는 왜 뛰어 올라왔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그놈은 마치 자기의 크기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뛰어오른 것 같았다. 아무튼 그 덕에 알게 되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지. 그러나 그땐 저놈이 쥐가 난 나의 왼손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내가 제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아니 사실 내가 제놈보다는 강하니까 말이야. 나는 또 내 의지와 지혜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저 고기가 되어보고도 싶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배전에 몸을 기댄 편안한 자세로 엄습해오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고기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다. 배는 검은 수면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자 파도가 약간 일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 겨우 노인의 왼손에서 쥐가 풀렸다. 이복의 고기 친구, 자네에겐 나쁜 소식이네 하고 노인은 말하면서 어깨를 덮고 있던 부대 위로 줄을 옮겨 놓았다. 노인의 자세는 편안했으나 몸은 고통스러웠다.
다만 노인은 그 고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노인은 말했다.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주기도문 10번, 성모 마리아의 기도 10번이라도 외겠습니다. 만일 잡기만 한다면 코브레 성당의 성모님들께 참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건 진정입니다. 노인은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너무 피곤한 탓으로 가끔 기도문의 문구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빨리 외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 주기도문보다는 성모 마리아의 기도가 외우기 쉽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성모 마리아여, 거룩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당신은 여성 중에서도 축복받은 몸이시오며 당신이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나이다. 천주의 성모이신 성모 마리아시여, 저희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임종의 시간에도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윽고 노인은 다시 덧붙였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소서. 훌륭한 놈이긴 하옵니다만. 기도를 끝내자 기분이 약간 좋아진 듯 했으나 고통은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다면 심한 것 같았다. 노인은 뱃전에 등을 기댄 채 거의 무의식적으로 왼손의 손가락을 놀려보기 시작했다. 미풍이 부드럽게 일기 시작했으나 햇볕은 따가웠다. 짧은 줄에 미끼를 끼워서 고물 쪽에 들이워두는 것이 좋겠군 하고 노인은 말했다. 고기란 놈이 하룻밤 더 버텨나가기로 결심한다면 나도 다시 배를 채워야겠군. 물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야. 여기서는 돌고래밖에는 잡힐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도 아주 싱싱할 때 먹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 오늘 밤에는 날치가 배 위로 날아와 줬으면 좋겠군. 그러나 날치를 유인할 불빛이 없으니 날치란 놈은 생으로 먹으면 맛이 그만이거든. 칼질을 안 해도 되고 말이야. 나는 이제 내가 가진 힘을 아껴둬야 해. 고기놈이 이렇게 큰 줄은 정말 몰랐군. 하지만 나는 이놈을 꼭 죽이고 말 테니까 하고 노인은 또 말했다. 나는 이놈에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겠어. 나는 이상한 노인이라고 소년에게 말했었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증명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그는 그 증명을 수천 번이나 해왔었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노인은 이제 또다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기회란 그것을 잡는 자에게는 항상 새로운 것이니까. 이 증명을 할 때는 과거에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하지 않았다. 고기가 잠을 자줬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사자의 꿈도 꿀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왜 사자가 생각에 떠오르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 늙은이야.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노? 생각은 그만두라고 하고 노인은 자기에게 말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나. 고기란 놈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자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 같은 늙은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쉬어두는 게 좋다니까. 이미 오후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전히 배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수면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풍이 불어와 약간 저항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작은 파도를 헤치며 조용히 나가고 있었다. 등에 압박을 가해오던 밧줄의 아픔도 한결 수월하고 부드러워졌다. 오후가 되자 다시 한번 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만 올라왔을 뿐
좀 얕은 깊이의 물속에서 계속 헤엄쳐 나가고 있었다. 태양은 노인의 왼팔과 그리고 등에 내리쪼이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은 고기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의 모습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고기가 보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고 커다랗고 꼿꼿한 꼬리를 바짝 세운 채 어두운 물속을 가르듯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저만큼 깊은 물속에서 저놈의 고기의 눈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고기의 눈은 무척 큰 눈이었다. 말의 눈은 작기는 하지만 밤눈이 밝다. 나도 옛날에는 꽤 밝았었지. 아주 캄캄한 곳에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고양이 눈만큼은 나도 밝았었지. 태양의 온기와 손가락의 꾸준한 운동 덕분으로 노인의 왼손은 완전히 나았다. 그래서 왼손에다 좀 더 힘을 옮겨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등의 근육을 움츠리고 밧줄이 닿아서 생긴 상처의 아픔을 풀어보려고 했다. 고기 친구야, 자네가 만일 지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자네도 이상한 고기임에 틀림없어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슨 딴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 노인은 빅리그를 생각했다. 아니, 노인에게는 오히려 스페인어로 그란리가스라는 말이 한층 더 친근미가 있었다. 노인은 오늘 뉴욕 양키즈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시합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예고의 결과를 모른 지가 오늘로 꼭 이틀째가 되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가져야만 한다. 발 뒤꿈치에 뼈가 아프면서도 그것을 참고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는 승부를 마지막까지 겨루고 있지 않은가. 나라고 져서야 되겠는가 하고 노인은 자문자답했다. 뼈가 아프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 Un espuela de peso. 뼈에 고장이 났다는 게지.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발 뒤꿈치로 서로 차고 있는 투기의 발길질만큼 아플까? 놈들처럼 한쪽 눈이 빠지거나 심지어는 양쪽 눈이 모두 다 빠지고서도 정신없이 싸우는 투개처럼 싸워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새나 짐승의 대단한 놈들과 비교한다면 인간이란 그리 대단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차라리 저 캄캄한 바닷속에 있는 저런 거대한 짐승이나 되어버리고 싶다. 상어만 오지 않는다면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상어가 나타나게 된다면 저놈이나 나나 가엾은 꼴이 되고 말 테니까 말이야.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인들, 지금의 나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와 겨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틀림없이 할 수 있겠지. 나보다는 젊고 더 튼튼할 테니까 말이야. 게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니까. 하지만 발 뒤꿈치의 뼈가 상하게 되면 역시 꼼짝 못하겠지. 내가 알 턱이 없지. 나는 발 뒤꿈치가 아파본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해가 져버리자 노인은 문득 옛날 생각을 해내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언젠가 옛날이었다. 노인은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시엔푸엔코 태생의 거인 검둥이와 팔씨름을 한 적이 있었다. 상대방은 항구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검둥이였다. 테이블에 분필로 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다 팔꿈치를 놓은 채 손을 마주 움켜잡고 하루낮 하루 밤을 지새운 일이 있었다. 쌍방이 다 같이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 꺾어 엎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버텼다. 상당한 돈을 거는 사람도 있었다. 석유 등잔불 밑에서 구경꾼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는 검둥이의 팔과 손, 그리고 검둥이의 얼굴을 응시한 채
눈을 떼지 않았다. 심판관은 처음에 8시간이 지나자 잠을 자기 위해서 4시간마다 심판을 교대했다. 그의 손이나 검둥이의 손이나 손톱 밑에서는 피가 나왔다. 서로 상대방의 눈빛을 살피면서 손과 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람들은 방 안을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벽 옆에 있었던 높다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승부의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주위의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밝은 푸른빛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램프의 불빛이 벽 위의 모든 것에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었다. 미풍이 램프의 불꽃을 흔들 적마다 검둥이의 커다란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승부는 밤새도록 결정이 나지 않았다. 모두들 검둥이에게 럼주를 마시게 해주기도 하고 불 붙인 담배를 물려주기도 했다. 상대방은 럼주를 한 잔 들이킬 적마다 맹렬한 힘으로 덤벼들었다. 한 번은 노인이, 아니 그 무렵엔 에르캄페온인 산티아고였는데 3인치가량이나 밀려서 질 뻔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필사적인 힘으로 손을 원래의 수직의 위치까지 바로 세워놓았었다. 그때 그는 잘생긴 사나이였으며 대단한 운동가이기도 했던 검둥이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새벽녘이었다. 돈을 걸었던 친구들이 무승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심판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무렵에 그는 최후의 힘을 다 짜내어 검둥이의 손을 마구 밀어 엎으면서 드디어 테이블 표면에 철썩 갖다 누르고 만 것이었다.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끝난 셈이었다. 돈을 걸었던 사람들은 몇 번이나 무승부를 제안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선창에 나가서 설탕 부대의 하역 작업을 하거나 혹은 하바나의 석탄 회사에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합을 마지막까지 구경하고 싶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하여간 그는 모든 사람이 일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승부의 결말을 내주었던 것이다. 그 후 얼마 동안은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다. 봄에는 리턴 매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돈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첫 시합에서 CM 푸고 태생의 검둥이의 길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주 쉽게 건 돈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는 그 후에도 2-3번 승부를 겨룬 일이 있었으나 더는 승부 내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시합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을 위해서는 팔씨름이 해롭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왼손으로 2-3번 승부를 시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왼손은 항상 그의 배반자였다. 왼손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로부터 그는 왼손을 믿지 않았다.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면 손은 좋아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이 되어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쥐는 또다시 생기지 않겠지. 오늘 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마이애미행 비행기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는 비행기의 그림자가 날치대를 놀라게 해서 뛰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날치대가 많은 것을 보니 돌고래도 있겠군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고기가 물고 있는 줄을 조금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줄을 잡아 버텨보았다. 그러나 그놈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은 금세라도 끊어져 버릴 듯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면서 물방울이 튀었다. 배는 천천히 전진했다. 그는 비행기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안 보일 때까지 그 뒤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다는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 않으면
고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를 게다. 한 200km쯤 되는 높이에서 아주 천천히 날면서 고기를 내려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걸. 언젠가 거북이잡이 배를 타고 있었을 때 돛대 꼭대기에 붙어있는 가름대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본 일이 있었지. 그 정도의 높이에서 보이는 것이 참 많았었지. 거기서 내려다보니 돌고래는 훨씬 더 녹색 빛깔을 띠고 있었다. 줄무늬랑 보랏빛 반점까지 보였었다. 그리고 고깃대가 온통 헤엄쳐 가는 것도 바라다 보였었다. 그런데 어두운 조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작이 빠른 고기의 등이 모두 보랏빛인 데다가 대개는 보랏빛 줄무늬와 반점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물론 돌고래는 사실상 금빛이기 때문에 초록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잡아먹을 때에는 마린처럼 양쪽 배때기에 보랏빛 줄무늬가 생긴다. 그것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화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속욕을 내려는 때문일까? 차츰 날씨가 어두워져 갈 무렵이었다. 배는 섬처럼 부풀어 오른 해초 옆을 지나갔다. 그것은 변덕스런 파도에 시달리면서 표류하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누런 담요 밑에서 무엇인가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작은 줄에 돌고래가 물렸다. 갑자기 물 위에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다. 비늘에 석양빛이 물들어 금빛으로 빛나면서 엎치락 뒤치락 사납게 날뛰고 있었다. 고기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뛰어 올랐다. 공포의 고개였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기어갔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큰 낚싯줄을 오른손과 팔로 잡으면서 한쪽 돌고래가 걸린 줄은 왼손으로 잡아당겼다. 끌어당길 때마다 당겨진 줄은 왼발로 눌렀다. 겨우 고기를 고물 가까이로 끌어들였다. 고기는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고 보랏빛 반점을 가지고 금빛으로 번쩍이는 고기를 고물 안으로 끌어올렸다. 낚시를 깨물어 끊으려는 듯 턱이 발작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길고 평평한 동체는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마구 배 바닥을 두들겨대는 것이었다. 노인은 번쩍번쩍 빛나는 대가리를 몇 번이고 곤봉으로 내려쳤다. 마침내 고기는 부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더니 조용해지고 말았다. 노인은 고기 주둥이에서 낚시를 빼고 다시 한번 정어리 미끼를 달아서 물에 던졌다.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고물 쪽으로 기어갔다. 노인은 왼손을 씻고 바지에 닦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큰 줄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그리고 그는 태양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큰 줄이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놈이 조금도 지친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손에 닿는 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보니 눈에 띌 정도로 속력이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물에다 노를 2개 다 메어두어야겠다. 그러면 밤사이에 상당히 속력이 떨어지겠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이놈은 밤이 되면 기운이 생기나 보지. 나도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돌고래 살 속의 피를 간직하려면 조금 후에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것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그 일도 하고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노를 메어두는 일도 해야겠다. 지금은 해질 무렵이니까 고기를 조용히 내버려 둬야지. 성가시게 굴지 말아야겠다. 해질 무렵이면 어떤 고기든 다루기 힘들 테니까 말이야.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렸다. 그리고 낚싯줄을 잡고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한 자세로 배전에 몸을 기대고 고기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하노라면 자신의 노력을
아니 그 이상을 배가 떠맡아 주기 때문이었다. 이제 요령이 생기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 저놈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저런 덩치로는 여간 많이 먹지 않을 텐데 말이야. 나는 다행히 다랑어 한 마리를 고스란히 먹었어. 내일은 돌고래 요리를 먹을 차례다. 그는 돌고래를 스페인 말로 도라도라고 불렀다. 이놈의 내장을 빼낼 때 조금만 먹어둬야겠다. 그야 다랑어보다는 먹기가 어려울 테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이복의 고기 친구, 자넨 지금 기분이 어떤가? 하고 노인은 큰 목소리로 고기에게 말을 또 걸었다. 나는 괜찮다네. 왼손도 좋아지고 오늘 밤과 내일 낮 동안의 양식도 준비가 되고 말일세. 자, 고기 친구, 배나 끌게나. 사실 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에 메고 있는 줄에서 오는 통증의 상태를 넘어서 일종의 무감각 상태에 다다르고 있었다. 노인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좀 전에는 더 심해지 않았는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 오른손의 상처는 약간 긁힌 정도에 지나지 않고 왼손의 쥐도 나았겠다. 다리는 끄떡없이 튼튼하고 게다가 식량 사정은 전원보다 내가 훨씬 유리하고 말이야. 9월이면 해가 지자마자 바다는 이내 어두워진다. 노인은 낡은 배전에 몸을 기대고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했다.